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 수능특강 김철의 독서. 자, 17번째 시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사회문화 02, 03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다음에 다음 강의죠. 18번째 시간. 이 2시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잘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짚어볼까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제재 그런 글을 읽다 보면요. 핵심 이제 출제 요소로 사용되는 정보 중에 사칙 연산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기출 분석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칙 연산에 관한 정보가요. 그냥 제시되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난도가 높은 문제의 출제를 한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요. 선생님이 이제 이런저런 여러 문제를 낼 때도 이런 사칙 연산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추론을 요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머리로 생각해서 답을 골라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내곤 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칙 연산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연습을 꼭 하고 수능 시험장 가야 되는데, 그 연습을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또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특히 여러분 신경 써서 그런 추론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공부 함께 잘 해보자고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0입니다. 출제 요소 예측하기부터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정보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앞부분을 빠르게 훑어내리면 반복되는 말이라든가 지칭어라든가 낯선 용어, 개념어 있으면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딱딱 짚으면서 읽어야 되죠. 선택지 앞부분 훑어내리면 이민자 유입 시 노동력, 이민자 유입 시 노동 수요 상황,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과 어떤 노동 수요, 임금 변화, 이런 요소를 또 우리가 읽을 때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지만 보면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문제예요.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선택지 앞부분을 봤더니 이민자 유입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면서 임금이라는 말 또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이민자 유입과 그에 따른 임금 변화,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은 사실은 두 문제 다 세부 정보 이해하는 유형의 문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푸는데 익숙하다면 이 두 개의 문항을 사실은 문단별로 이제 읽으면서 다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읽으면서 푸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한 문제만 읽으면서 또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번 문제를 읽으면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가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시작할 때 봤더니 연구자 임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볼 때는 보기의 앞부분만 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낯선 어떤 용어 나옵니다. 이중차분법. 그러면 우리 독해를 할 때 이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어떤 방법, 원리를 설명하고 있을 것 같죠? 법이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봤더니 선택지에서도 이중차분법이란 말이 선택지 앞부분에 쭉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 따라 이 글에서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윗글의 기억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억 위치 확인하고 이민자와 현지인 간이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자와 그다음에 현지인 간에 이게 어떤 관계냐? 그 노동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관계냐? 그런 것도 읽으면서 또 파악을 해야 하겠죠. 출제에서 쭉 훑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에서 잘 파악을 했는지 체크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독해 핵심 태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측하기를 통해서 이제 주목했던 말, 자꾸 반복적으로 나온 말이 있었어요. 이민자 유입. 그리고 그와 임금의 변화가 이제 어떤 관계인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파악한 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글에서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이 중심 제재라는 것 또한 함께 이미 파악한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잘 그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길 했어야 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피드백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봅시다. 뭐 이민의 개념 우리가 또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세요. 하지만 뭐뭐만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내용에 뭔가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이 세 줄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말은 이게 되는 거예요. 쟁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경제적인 데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민자와 관련하여 어떤 논쟁, 쟁점이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경제적인이라는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여기 이어지는 걸 봤더니 경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해요. 그러면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봤더니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 즉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임금이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현지인 입장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 좀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요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민자 유입과 노동 공급 어떤 임금 변화 요런 관계에 관한 것이 이 글의 어떤 중심 화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자, 1문단 봤으니까 1문단과 관련해 2번 문제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1번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이유로 첨예한 쟁점이 되느냐라는 것인데 네, 이민자랑 관련된 문제가 첨예한 쟁점이 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여기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문단을 통해서 2번에 1번 선택지 답할 수 있다는 것 판단할 수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2문단. 2문단을 보면 이 임금이 이제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을 1문단 끝부분에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이걸 이제 노동 수요의 측면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공급이 늘 때 사업장에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고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 자 고용되기를 이렇게 희망하는 이런 인원이 많아지면 이 말은 결국은 노동의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수요 공급 곡선에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 가로축이 이제 수량이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즉 이 세로축을 이제 임금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자 임금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 고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요소는 뭐냐면 이런 고용이 늘어날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문장 형식이 보이는데 뭐뭐면 뭐뭐다, 뭐뭐일수록 뭐뭐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주목하는 읽기 할 줄 알아야 되죠. 이런 노동력의 생산에 기여하는 이런 정도, 이런 노동력의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면 그 생산성이 낮아진 만큼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임금이 하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의 주장이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 이제 여러분들 이 문단에서 이제 이해를 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걸 봅시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민자가 유입되었을 때 꼭 그렇게 임금이 하락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실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 현상이라는 거는 이민자가 유입됐을 때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가 이렇게 유입되었을 때 임금이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이 다음 부분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 자, 이 임금이 오히려 상승한다라는 것은요. 자, 여기 보세요.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우리가 뭐뭐면 뭐뭐다,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일 때 뭐뭐다, 뭐뭐에 따라 뭐뭐다. 자, 이런 형식의 문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인과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문장 안에 인과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결과와 원인, 원인과 결과가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문단에 따라 즉 앞에서 어떤 결과를 제시하고 뒷문단에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에 따라 문단별로 구별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런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주목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글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결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바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이거죠. 이게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이제 유입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임금이 원래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들어와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 이 임금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제 따질 게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봤고요. 이 문단 관련하여 2번에 2번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추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추론의 근거가 바로 요 이 문단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용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즉 노동의 공급, 즉 고용대개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근거로 삼아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제기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을 우리가 이 문단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2번 적절하겠고 3, 4번은 아직 이제 판단 안 됩니다. 그럼 이제 3문단으로 가도록 하겠는데 이 문단에서 이민주의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그냥 단순하게 임금이 올랐다 낮았다 이런 요소만 살펴서는 좀 파악하기 이제 어렵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에 따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 설명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 가능한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이중차분법이라는 걸 주목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게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라는 것 또한 이 글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를 통해서 이제 이미 파악한 바인데 이중차분법도 이 글에서 중요한 핵심 정보라는 것을 또 파악한 바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문단의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3문단이 이 글의 핵심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코어입니다. 코어 이 글에. 자, 여기 3문단을 잘 이해했는지 또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3문단에 이게 나와요. 사칙연산. 사칙연산이라고 한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이러한 이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는요.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에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A 더하기 B는 C라는 이런 정보가 지문에 말로 풀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때 B값 고정, A값 증가하면 결과, C값 증가한다는 걸 추론해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인과관계에 기반한 추론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요소가 되죠.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조금 어려운 거 해보면 A분의 B는 C라고 해요. 이때 B값 고정, A값을 줄여요. A값을 줄이면 C값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다라는 추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난도를 더 높이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냐면 이런
원인에 대한 요소를 주어졌을 때 그 결과 여러 경우를 비교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추론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비교한 서술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 문제가 좀 난도 있게 나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사칙연산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사칙연산 이제 주목할 건데 요거까지 좀 정리하고 주목을 할게요. 특히나 이런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원리 방법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는 반드시 우리가 핵심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해야 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주목을 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이중차분법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 그 다음에 이민자 유입 전후에 실제 임금 변화 요 실제 임금 변화가 이제 B죠. B. 그러면 요걸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도 즉 이런 특정 사건이 없어도 이민자 유입 같은 특정 사건이 없어도 나타났을 변화 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거네요. 그렇죠? 요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고려를 하냐면 뺍니다. 그래서 요 실제 변화가 이제 B고요. 그다음에 요게 A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빼죠. 근데 여기 뺐는데 한 번 뺐는데 왜 이중이냐라는 건데 또 빼죠. 또 뺍니다. 자, 어떻게 빼냐면 이 A와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변화 또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 전 시점의 임금을 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런 임금의 변화 또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빼기 때문에 중첩됐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차분법으로 이제 명명한 거죠.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글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핵심 내용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했던 것이고요. 또 이어진 거 보죠. 자, 이제 3문답. A를 통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이제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네, A라는 거는요 특정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타났을 변화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특정 사건을 이민자 유입이라고 한다면 이민자 유입 외에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요거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실제 변화라는 것은 이민자 유입이 되었을 때 그 전후의 임금 변화고요. 그러면 요 실제 변화에서 요 특정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런 변화, 요 두 걸 값을 이제 빼게 되면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이냐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에 미친 순효과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순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효과를 알 수 있는 식입니다. 그 식 당연히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대요. 그럼 어려운 점 그런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어떤 한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수능 지문에서는요 한계만 제시하기보다는 한계가 나오면 그 뒤에서 대안 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시합니다. 이 기출 분석 보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한계를 어떤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 텐데 그 방안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것에 대한 이제 한계의 바탕에서 이제 어떤 대안 방안 방법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또 주목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방법 나옵니다. 첫 번째 방법.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의 임금 변화. 그러면 이거는 이민자 유입이라는 그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유입이라는 특정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떤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임금의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비슷한 지역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민자가 이제 유입되었는데 그 유입 전. 자, 요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한 아주 가까운 과거. 이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성이 비슷한 지역,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임금 변화, 그 다음에 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각각 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결국은 요 이중차분법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요 둘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민자 유입 직전의 기준 시점 이제 x가 있다고 할 때, 유입 직전의 기준 시점, 유입 전을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민자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런 나타났을 변화니까. 그래서 요걸 기준 시점으로 이제 삼아서 x의 1년 전을 y라고 하고 x의 1년 후를 이제 이 z라고 하면 결국 a 값, 요 이민자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타났을 이제 변화에 대해서는 요 유입 전, 요 전을 따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y에서 x로의 임금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년 후는 유입된 이유니까 b 값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b는 x에서 z로의 그런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례를 가지고서 또 우리가 요 두 번째 방법까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사례 가지고 이런 방법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는 이런 정보 가지고 또 문제를 잘 풀란 얘기예요. 네. 자, 3분단의 핵심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3분단 관련해서 이번에 3번 선택지 이민자 유입과 임금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 네, 이중차분법.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분단을 보죠. 이중차분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이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데이비드 카드가 이제 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과 관련하여 수행한 이제 연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결론을 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소개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구의 어떤 결과 중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주목을 일단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결과잖아요. 결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결과 나오고 원인 이유 나오면 그 원인 이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또 당연히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에 따라 자, 여기 나타나 있는 원인 세 가지를 우리가 또 이제 빠르게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건 무엇이죠? 이민자가 이제 유입이 되면 노동이 공급이 돼요. 이 노동 공급이 그러면 즉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동 공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런 소비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그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도 함께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도 증가하지만 수요도 증가하면요. 임금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죠. 노동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만 많으면 임금이 낮아지겠지만 노동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 임금이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는 않겠죠. 이제 첫째로 이제 제시한 것입니다. 네. 공급 증가로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이 요 노동 수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정적 영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상쇄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민자가 유입하면 대체로 이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이민자분들의 임금이 좀 더 이제 원래 있던 현지인들보다 낮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게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냐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서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경우에 기업 측에서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가져다가 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계를 가져다 도입을 하면 원래 일하던 분들은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후생 복지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그런 기계를 도입하는 게 늦춰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임금의 변화가 이렇게 크지 않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상대로 높은 지역에서 이제 기계가 더 빨리 진행했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세 번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일부 현지인들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이제 승진했으면 당연히 이들의 임금 수준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지인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향상이 되다 보니 임금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띠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그런 원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주목을 하면 됐고요. 자, 이 지시되어 있는 이 정보와 관련해서 이민자와 현지인 간이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이 앞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밑줄 말대로 주목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보도 함께 잘 짚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2번 문제에서 4번, 5번 선택지를 판단해 봅시다. 4번을 보면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제시가 돼 있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 관련하여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 중에 데이비드 카드의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의 답은 우리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죠. 그렇다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이민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 임금 하락이 크게 발생해요? 아니죠. 그 대답을 여기 이 4문단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도 함께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짚어보면 이민자 유입 시 노동력의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하면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이어가는 정보 2문단에서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 생산 기여 정도가 감소한다라는 건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생산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고용주들 입장에서 보면 낮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 2문단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이민자 유입 시 노동 수요 상황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확인을 한 건데, 노동 수요가 있게 되면 이 임금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4문단에서 방금 전에 읽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택지를 보면 현실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이 원인이 되어 해당 지역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인과관계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민자가 유입되었을 때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 결과와 관련하여 원인을 뭐로 짚었냐면 원래 임금이 상승하던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원인을 짚었어요. 그렇다면 이민자 유입 자체가 원인이 아니죠. 원래 임금이 상승하던 지역이 그냥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뿐이야. 그렇다면 그런 인과관계를 지문에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문에 있는 말들 가져다가 뭔가 지문과 비슷한 척을 하고 있는, 하지만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갖고 있는 선택지, 빠르게 잘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만 자꾸 답을 고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눈으로만 답을 고르려고 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물론 답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머리로 잘 생각을 해서 답을 골라야 되죠. 그 점 명심하세요. 함정은 눈으로만 답을 고르려고 했을 때 쉽게 빠지게 됩니다. 국어에서 그 점 생각을 잘해요. 4번 선택지입니다.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현지인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이 이민에 관한 경제적 쟁점의 대표적인 배경이다 라고 되는데, 네, 이 4번 선택지에 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1문단에서 봤었어요. 1문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택지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는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이중차분법이죠. 근데 이제 요거에 관한 정보는 이런 어려움은 2문단에서 이제 짚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어떻게 만들어진지 봤더니 지금 다 관련 문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 문단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문단별로 읽으면서 답을 고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그 점 고려해서 1, 2번을 한번 읽으면서 다 해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 시간을 어려운 거 푸는데 좀 써야 돼요. 국어가 이제 올해 수능의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되겠죠. 하지만 절대적 난도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쉬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1등급 컷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국어의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에서 끊긴다고 한다면 그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학생들 대다수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아마 이제 90점 초반에서 이제 끊기게끔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꼭 나올 것이고요. 함정 있는 문제 꼭 나올 것이고요. 그런 점 고려해서 함께 잘 우리의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중차분법 예측하기에 출제에서 이제 주목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문 읽을 때 이 이중차분법 주목을 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민자유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갑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했대요. 갑도시는 이제 을국과 인접해 있는데, 을국에 2020년 3월 초에 내전이 발생해서 갑도시로 인해 대규모 이민이 발생했대요. 이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 대규모 유입 직전인 2020년 2월, 이게 이제 직전이네요. 갑도시 이제 평균 임금은 주당 1,000불.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이민이 발생한 후네요. 발생한 후인 2021년 이제 2월, 이 경우에는 주당 평균 임금이 950불이었네요. 그러면 요 두 값의 차이는 이제 이게 후죠. 그리고 이게 전이죠. 빼기를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앞에 것을 뺐어요. 뒤에서 앞에 것을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950에서 여기다 적을게요. 950에서 이 1000을 빼면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것이죠? 이민자 유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갑도시의 빚값이에요. 빚값. 요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해했던 이중차분법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모두 활용했다고 하고 있는데,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또 봅시다. 가나가 있는데요. 갑도시와 같은 국가 내의 병도시의 임금 변화와 비교. 자, 병도시는 갑도시와 특성이 비슷하대요. 자, 이렇게 특성이 비슷한 도시, 자, 이 도시에 이민자 유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민자 유입이 일어나지 않은 이 도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A 값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가를 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는 A 값, 이 A 값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서, 즉 후에서 전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930이 나중이죠. 이 후에서 전을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 930에서 1000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0입니다. 그죠? 이 경우에 B값은 얼마입니까? 이 경우에 B값은 마이너스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값들을 여러분이 보기를 딱딱 보면서 미리미리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중차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요. 갑도시의 직전 1년간의 임금 변화. 네, 갑도시 그 이민자 유입이 일어난 것과 가까운 그 기간에 그 임금 변화에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그 과거의 임금 변화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진짜 이게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얼만큼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갑도시의 2019년 2월 주당 평균 임금은 이제 980불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80불. 그리고 지금 위에 보기를 보면 2020년 2월 갑도시 평균 임금은 주당 1000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나를 활용해서도 A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나중에서 전을 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서 전을 빼는 거니까 나중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갑도시의 평균 임금이 주당 1000불이었다고 했으니까 이 1000불에서 그다음에 전을 빼야 되죠. 전을 빼니까 980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플러스 2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를 통해서 구하기 어렵다는 A 값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B 값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선택지 판단을 해보면 갑도시의 B는 950에서 1000 뺀 거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M이 이중차분법의 요 가를 이용하면 A 값은 마이너스 70인 거 맞죠? 그 다음에 M이 이중차분법의 가를 이용한다면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는데 이중차분법 해야죠. 즉 B에서 A 값 빼야 됩니다. 그럼 이 B에서 A 값을 빼면 마이너스 50이 B 값입니다. 마이너스 50에서 요 가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의 A 값을 빼야 되겠죠? 가의 A 값을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죠. 간단한 여러분 산수는 할 수 있죠. 당연히 20입니다. 플러스 20. 그럼 플러스 20이니까 결국은 이건 플러스잖아. 플러스니까 하락시켰다고 결론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3번도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면 M이 이중차분법의 나를 이용하면 가를 이용할 때보다 A의 값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이용하면 A 값이 플러스 20이에요. 근데 가를 이용하면 A 값이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20이 크죠. 그죠? 그렇다면 4번 또한 적절하다. 5번을 볼게요. M이 이중차분법의 가나 중 어느 경우를 이용하든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의 임금을 하락시켰는지에 대해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가를 이용해서는요. B에서 A를 뺐더니 값이 얼마 나왔냐면 플러스 20 나왔습니다. 요 가를 이용했을 때 그죠? 방금 전에 계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를 이용한 것을 또 계산을 해볼게요. 나를 이용한 걸 계산을 해보면 B 값이 마이너스 50 그리고 이제 여기에 A 값 빼면 20입니다. 플러스 20이니까 그냥 빼야죠. 그렇다면 값은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0과 플러스 20입니다. 결론이 같게 나오겠습니까? 결론이 같게 나오지 않겠죠. 그죠? 요 가를 사용을 하면요. 가를 사용을 하면 거기 3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민자 유입이 갑도시 임금을 하락시켰다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못해요. 하지만 나를 활용을 하게 되면 가를 활용했을 때와 달리 하락시켰는지에 대해서 하락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결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서 이제 추론하는 사고를 이제 연습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3번, 4번, 5번 선택지 같은 것들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꼭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점 명심해서요. 잘 또 복습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보면 기억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억 이민자와 현지인 간이 노동공급에서 대체관계 이 대체관계와 관련해 이제 서술되어 있는 걸 봅시다. 이민자 유입으로 기계의 도입이 지연이 되면 이런 대체관계가 약화가 되죠. 오히려 이제 거기 이 지문에 따르면 보완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약할 수 있다. 적절하겠습니다.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기억의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되는데, 네, 현지인의 임금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 또한 당연히 대체가 되는 게 아니죠. 즉 현지인이 이민자로 대체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현지인이 오히려 이제 그 지위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3번, 다른 지역보다 기계화가 더 활발한 것은 기역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는데, 기계화가 더 활발한 것이 이민자가 현지인을 대체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민자가 들어와서 그런 기계화를 늦출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다면 이 3번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네요. 그렇게 판단 빠르게 했어야 되겠고,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네,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더 저임금 노동자를 찾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민자가 현지인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 기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가 유입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현지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9쪽 지문에 셋째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일부 현지인이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승진을 한다라는 것은 현지인이 이민자로 대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억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번 적절합니다. 자, 우리 함께 4번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문화 영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문화 영삼에서는요, 정보부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문제 서술 방식, 두 번째 문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에서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렸을 때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죠. 네, 2번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될 텐데,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리면 어떤 용어가 보이냐면 충당부채란 말이 보이네. 자, 이렇게 낯선 용어가 보이면 이런 낯선 용어 주목합니다. 그리고 충당부채에 관한 내용 당연히 지문 읽을 때 잘 이해해야 했어요. 그죠? 3번, 문두에 딱 출제서가 보여요. 국가채무. 그럼 국가채무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읽기를 당연히 해야 했죠. 이게 출제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정보 이설이 있으면 그것들이 선택지에 지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렸을 때는 뭐 특별하게 주목할 말은 보이지 않아요. 4번을 보면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의 가는 그 보기 안에 밑줄 쳐져 있는데, 자, 밑줄 쳐져 있는 건 빨리 봐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보부채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보부채. 그러면 글 읽을 때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보부채를 찾았어야 됩니다. 일반 정보부채라는 걸 파악했어야 돼요. 주목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나요? 네. 자, 그다음에 5번 봅시다. 다음은 이끌어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는데, 참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택지 앞부분을 또 훑어내렸어도 국가채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말도 출제여서 주목을 했어야 되겠습니다. 국가채무는 이미 앞서 주목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 5번을 보면 A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는데, 그 보기를 딱 보면 글상자네요. 글상자를 딱 보면 과제, 기억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 이렇게 시작부만 봐요. 그러면 기억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해서 글 읽을 때 여러분이 내용을 다 찾아놔야죠. 글 속에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6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볼게요. 독해 심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출제해서 확인했는데, 일단 이 글 같은 경우에는요, 이 GDP 대비 정보부채의 비율, 이런 말들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뭐 뉴스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 주목했는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 기준에서 제시하는 정보부채 개념,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개념들을 다 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해를 잘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채무, 일반정보부채 이와 관련하여 출제되는 문제들까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죠? 개념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1문단을 보면 1문단 뭐 여기 어려운 개념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빚, 두 글자 얘기하면 부채, 정부가 진 빚, 청부부채, 그리고 빚을 갚는다, 부채 상환. 그죠? 그리고 정부가 만일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신용에 금이 가겠죠. 신용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건 정부가 잘 맡아서 또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문단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문단 관련하여 2번의 1번 선택지 판단 가능합니다.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의 원리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네, 국가 신용이 훼손된다고 한다면 제때 못 갚은 거니까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때 잘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적절합니다. 2문단. 어느 정도 이제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 개인의 대출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어떤 그런 방법, 기준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연간 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의 연간 합계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의 연간 소득에서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고려해서 이제 개인이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여기 대비가 있는데 A 대비 B라고 하면 이거 A분의 B의 비율로 구하는 거죠. A분의 B.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분모로 잡고 요 상환한 원금 및 이자 연간합계 금액을 분자로 잡아서 이 둘 간의 비율 곱하기 100 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 이제 관리되도록 하는 의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부채는 그럼 이제 어떠냐,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라는 것인데,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지시되어 있는 것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건데, 지금 저기 대비라는 말에 쌤이 동그라미 쳐놨죠. 대비라는 말에. 저거 왜 동그라미 쳤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문에서 뭐 특별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눗셈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출제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 대비 B 하면 A 대비 B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거 A분의 B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려 가지고 나중에 어떤 추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A에 대한 B도 A가 분모죠. B가 분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추론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국어에서도 많아요. 그 점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여기 국내 총생산의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이 국가 단위로 해가지고 생산된 모든, 물론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일정 기간 모든 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인데, 이걸 왜 이제 고려를 하냐면 이 자체를 이제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제 개인과 관련해서 뭘 짚었었냐면, 개인과 관련해서 개인은 연간 소득 금액을 분모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 이게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 요 빚과 관련된 요소 분자로 삼았어요. 그죠? 이거랑 이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 차원의 소득, 이 국가 차원의 소득을 이제 이렇게 분모로 잡아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빚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제 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지를 따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 요걸 이제 많이 고려를 한다는 얘기인데, 요건 간단하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요거 비율이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곱하기 100 할 텐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국가의 정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또 비교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 문단의 의미를 구성했으면 잘 읽은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 문단 봤고요. 이 문단 관련해서 이번에 3번 선택지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는 걸 방금 전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되겠죠. 국가 차원의 소득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은 정부 부채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소득이에요. 국내 총생산이. 그죠? 요거 대비 정부 부채 이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 가지고 이번에 3번 선택지 맞다 판단됩니다. 3문단 보죠. 3문단을 보면
국가 간 정부 부채의 이제 규모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정부 부채와 관련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자, 여러 나라 간에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 정부 부채의 개념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뭐 A 나라 사용하는 정부채 개념 다르고 B 나라가 사용하는 정부채 개념 다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계산해 놓은 값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적절한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어떤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값들을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통용되는 게 뭐냐면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 이 통화기금의 기준인데, 요 IMF 기준에서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개념을 딱딱 짚으면서 이제 읽었으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국가채무입니다. 요 국가채무가 출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죠? 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 빚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국가채무는 요건 중앙정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진 빚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일반 정부 부채로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일반 정부 부채가 이제 또 무엇인지 그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말이 뭐가 됩니까? 국가 채무에다가 여기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이제 합산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요 일반 정부 부채, 자, 요것은 국가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이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 개념 이해했으면 되는 것이죠. 다음 보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이제 포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채무가 중앙정부의 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이니까 거기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이제 더한 것이 이제 바로 일반 정부 부채라는 것이죠. 그 개념 이해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이 이제 비영리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채를 계산을 할 때 저는 연금공단이나 보험공단의 빚까지 포함하면 일반 정부 부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에다가 비금융 공기업의 이제 부채를 더하게 되면 공공부문 부채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공부문 부채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자,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공공부문 부채.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일반 정부 부채, 그냥 간단하게 좀 쓸게요. 일반 정부 부채에다가 그 다음에 비영리 아니라 비금융 공공기관의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이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금융 공기업을 여기 제시한 것은 한전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들어놨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유의할 점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는 것이지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제시해놨어요. 국어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그냥 쉽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걸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출제가 요소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문단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자, 이 3문단 관련해서 2번에서 5번 선택지, 국제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포함 범위를 적용하여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네, 국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 부채와 관련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 이제 3문단에서 본 것이고요. 4문단 보죠. 자, 이중 경제협력기발기구 OECD 등에서 이제 집계해서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것. 자, 이 OECD에서 비교를
집계를 해가지고 국제 비교에 이제 주로 쓰이는 게 바로 뭐냐? 일반 정부 부채라는 것인데 이 말 주목하게 되죠. 왜요? 여러분 독해를 할 때요. 예측하기 위한 결과를 자꾸 고려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정보를 꼭 잘 짚으세요. 읽기가 풀기를 좌우합니다. 풀기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푸는 시간까지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4번 문제를 예측을 할 때 밑줄 친 부분에서 국제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보체라는 말을 봤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4번 문제를 해결하는 키로 이제 딱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4번 문제의 답을 빠르게 골랐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이 일반 정보부채 이것이 뭐에 쓰인다? 국제비교에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국제비교에 쓰인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일반 정보부채를 근데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실제 여기 이제 계산하는 데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뭔가 쟁점이 있대요. 쟁점이 있대. 그게 바로 뭐냐?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포함 여부. 충당부채도 어디서 봤는데? 충당부채도 아까 예측하기 할 때 문제에서 봤단 말이죠. 그럼 또 이제 이 충당부채 기본 개념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연금은요, 뭐 선생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연금을 넣고 있는데 연금은 선생님이 지금 당장 받는 돈이 아니에요. 나중 미래에 받을 돈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받을 돈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이제 선생님이 얼마를 받게 될지 뭐 선생님 얼마의 기간 동안 받게 될지 그건 이제 선생님이 얼마를 사냐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이 몇 살까지 산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정확하게 연금을 얼마를 받을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시불로 받으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그래서 이 연금 지급이라는 것 자체는 불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 불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 연금을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잖아요.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개념을 살짝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빚을 갚는 것과 유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불해야 한다, 연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럼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개념을 잠깐 치환을 해보면 그게 부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불해야 할 그런 연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결국은 충당부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당부채 개념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이 충당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요 일반 정부부채 계산할 때 자, 여기 정부부채를 일반 정부부채를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고용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이런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를 하는데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포함하면 일반 정부 부채 그 값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문단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2번 선택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충당부채라고 시작하고 있는 말. 연금의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을 가입자에 대한 빚을 인식한 것이다. 네. 미래에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빚으로 인식을 해서 만든 개념이 충당부채다. 자, 충당부채 개념 이해했죠? 그 다음에 오문단을 보면 이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를 일반정부부채 이제 포함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주장은 자 여기 선진국들은 연금 개혁을 해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저기 이제 글쓴이는 좀 그게 좀 우리나라는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는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치, 이 값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당부채를 일반 정부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반대로 공적연금의 충당부채가 미래 연금 수입이나 연금기금 운용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일반 정부부채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부채가 커버릴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 입장과 이제 다른 입장이죠. 이 입장에서 이제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미래의 연금 수입 많아지면 그 부채, 충당부채 완화될 수 있다. 연금기금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두게 되면 충당부채, 그에 대한 부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일반 정부부채에 굳이 안 넣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입장 대비되는 거, 그와 관련하여 각각 어떤 근거로 이런 입장,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지까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5번 문제. 5번 문제와 관련해 지금 출제 요소를 다 찾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마저 보면, 네, 이 정부 부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투명하게 잘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문단과 관련하여 2번에 4번 선택지 봅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 필자는 우려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2번에 4번이 이끌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1번 보면 주요 용어들의 개념, 그 포함 범위를 축소해 간다고 하면 개념 제시하고 좀 더 좁은 범위의 개념 제시하고 또 좁은 범위의 개념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글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들의 공통점 추출하는 것도 없고 다양한 현상을 비교 및 대조하여 의미 명확히 드러내는 내용도 없어요.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채와 관련하여 IMF에서 제시한 그런 여러 개념, 국가채무, 일반 정부 부채, 그 다음에 공공부문 부채, 이것들이 이제 개념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당 부채라는 것이 이제 관련 쟁점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 정부 부채라는 그런 용어를, 그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충당 부채에 관한 내용이 쟁점이 된다는 걸 밝혀서 제시하고 있어요. 4번이 이 글의 내용과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 사용의 장점 나열하는 이런 나열된 내용 지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3번 볼게요. 국가채무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예측하기 할 때 이 국가채무 출제요사라는 거 알고 관련 정보 주목했습니다. 국가채무의 개념부터 이제 잘 이해를 했는데, 국가채무에는요 중앙정부의 빚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빚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1번 적절하죠. 2번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관리기관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네, 이 비영리 공기업의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겁니다. 국가채무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겠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의 정부 범위를 상정한다라고 되는데, 네, 국가채무가 가장 좁은 범위죠. 그리고 이제 가장 넓은 부분은 공공부문 부채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되면 이러고 되는데, 이렇게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에 더해지게 되면 일반 정부 부채가 되죠. 그런데 이 일반 정부 부채가 국제비계에 주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적절하네요. 5번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네, 여기까지는 맞겠습니다. 근데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고 되는데, 금융공기업 부채는 어느 부채도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는 걸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는 걸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생각을 하고 5번 확인합시다. 자, 4번 보죠. 자, 이렇게 3번처럼 개념 가지고 문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면 정부 부채가 이제 악어의 입에 빠진다라는 얘기인데, 악어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는데 이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이렇게 크게 벌립니다. 그렇죠? 크게 벌리게 되는데,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은 결국 이만큼 큰
격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채가 악어입에 빠진다라는 것이 이제 그건데,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 요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함께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함께 증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악어 입 벌린 모양으로 크게 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요 수입과 지출과 관련해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격차가 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그 내용을, 그 핵심 내용을 딱 잘 짚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채가 커진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채가 커진다라는 걸 그런 우려하는 입장에서, 자, 이게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54%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문제 삼고 있는 거 관련해서 주목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OECD의 연급 평균인 81%랑 비교를 하게 되면 낮아서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도 있는데 어떤 입장도 있냐면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딱 벌써 떠올려야죠. 이게 뭡니까? 일반 정부 부채 개념이죠. 일반 정부 부채예요. 그러면 일반 정부 부채에는 국가 채무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54%보다 일반 정부 부채는 그 값이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값을 고려를 하면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1번 선택지를 보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일반 정부 부채로 봤을 때는 그 빚의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것이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지금 이 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점 명확하게 짚어서 초점 맞춰가지고 생각했으면 이런 선택지 절대 헷갈리지 않죠. 2번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역시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국가 채무 말고 그 개념 말고 일반 정부 부채의 개념으로 부채를 따지면 그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3번 국가 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공공부문 부채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언급하는 건 요 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 점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안 되는 것이고, 4번을 보면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국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게 유지에 안전한다라는 것인데, 국가 채무 규모,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국가 채무 규모 그걸 모르겠다, 그거 아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밑줄 친 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예요. 지금 가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가랑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어야 돼요. 5번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그렇죠? 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는 국내 총생산 대비 이 부채의 정부 부채의 비율이 훨씬 이게 국내 총생산 대비 이 값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5번에 딱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5번이죠. 다시 강조하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 점 유념하세요. 자, 다음은 위과를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활동의 이제 일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거를 검증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억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문을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요 선진국이랑 우리나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주요 선진국은 연금 개혁을 한 주요 선진국입니다. 그 선진국이랑 우리나라를 좀 대비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그런 재원 부족 문제를 좀 우리나라보다는 덜 겪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원 부족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기 이제 찬성한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였냐면 거기 지문에 따르면 나중에 미래연금 수입이나 연금기금의 운영 수입으로 이 충당부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걸 이제 근거로 삼는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A에 들어갈 거. 자, 이 찬반 입장과 관련해서 요 논거가 되지 못하는 게 뭔지 한번 짚어보면 1번 선택지를 보면 주요 선진국의 연금 개혁 내용과 영향, 주요 선진국의 연금 개혁 내용과 영향이라는 건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요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찬성 측의 입장과 관련하여 그 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충당 부채 규모 추이, 네, 주요 선진국에 관한 역시 데이터 우리나라랑 대비되는 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한국의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예상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용수익이 미래에 크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측의 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여기 반대측의 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연금 수입이 너무 이제 감소를 한다고 한다면 이 찬성측의 논거도 물론 될 수 있겠고요. 5번 한국의 공적연금 충당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 시 이 방법의 변화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기업 주장 관련하여 찬반의 그런 논거로 지문에서 전혀 언급 없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찬성 반대 논거가 될까? 논리적으로 연결도 안 됩니다. 어휘 문제 보죠. A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A, B, C, D 다 각각 밑줄친 말에 그런 의미가 적절하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E를 보면요. E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일단 주어를 확인을 해보면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법률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밝고 분명하게 본대요.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런 의미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저자의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문화 영의 세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했는지 짚어보면, 저 빈칸에 들어가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빈칸에 들어가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정 사건이 없었더라도 나타났을 변화.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특정 사건을 이민자 유입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앞에 실제 변화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민자 유입 전후로 실제 이제 나타난 임금의 변화, 거기에서 특정 사건이 없었더라도 즉 이민자 유입이 없었더라도 나타났을 변화를 빼는 것, 그게 바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측정한 어떤 순 변화, 순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중차분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실제 변화에서 결국은 특정 사건이 없었더라도 나타났을 이런 변화를 빼는 거잖아요. 이 B에서 A 값을 빼는 거잖아요. 이 B값에서 A값을 이제 이게 뺀 것이 결국은 순변화, 어떤 순효과가 된다. 요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는 늘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문화 영상 세트 보면 공적연금 충당부채인 일반정부 부채 포함 논쟁과 이제 관련하여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연금 개혁 떠올렸어요. 재원 부족 문제가 이제 감소한다라는 게 이제 찬성 측의 이제 입장이 되죠. 근데 이런 이 선진국이랑 우리나라가 대비가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나중에 미래에 재원이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재원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바로 뭐였습니까? 고령화였습니다. 고령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적연금 충당부채 부담 완화 요인 존재라고 돼 있는데 네, 미래에 연금 수입이 많아진다. 그럼 충당부채 부담 완화되는 거 아니냐. 연금기금에 뭐가 많아지면 운용수익이 또 많이 발생하면 충당부채에 대한 부담 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또 반대의 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 찬성과 반대 그런 주장과 논거가 되는 그런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꼭 잘 해보세요. 알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습 잘 해오고요. 4, 5 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더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